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얼마 전 화제의 드라마 한 편이 종영됐는데요. 마지막 회에서 외계인인 주인공이 웜홀을 이용해서 시간 여행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웜홀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웜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존재를 한다면 드라마에서처럼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별 그대가 끝났네요, 벌써. 네. 이 별 그대를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별에 대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네. 마지막 회에서 이 웜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웜홀은 원래 블랙홀과 블랙홀 사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레구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쪽 블랙홀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반대편 블랙홀로 공간 이동하는 거, 워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웜홀을 통한 워프가 나오는데 워프 해봤자 블랙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통의 공간을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웜홀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만 증명된 거거든요. 현실 세계에서 발견된 적이 없고 수학적으로만 순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입증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웜홀을 통한 여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블랙홀과 블랙홀 사이를 연결한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블랙홀은 블랙홀로 들어가면 지구가 손톱만해집니다. 네. 사람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죠. 네. 다시 또 사람으로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영화는 영화로서 봤으면 좋겠고요. 이 별그대 보니까 그 마지막 회에서 그 천송이 동생이 망원경을 가지고 소행성을 발견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21번째 소행성을 발견했다 하면서 뭐 도민준 별 이름 붙인 게 나오죠. 네.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소행성 발견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 첫 번째 소행성 이름이 뭐였죠? 통일 아닌가요? 아유, 역시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3년 지나가서 통일이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네. 별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이념이라든가 정치색에 상관없이 다 똑같을 거다. 네. 그래서 마음의 통일을 생각해 통일이라고 붙였는데 아무튼 이 별그대 영화 보면서 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그대 같은 드라마가 네. 또 많아지길 바라고 요새 보니까 또 별친구라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또 별 얘기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끔씩 하늘의 별을 보면서 비록 웜홀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으로라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블랙홀과 블랙홀 연결하는 게 웜홀인데 수학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별그대처럼 이렇게 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달과 거대 운석이 충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달과 운석이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영상 속 달과 운석의 충돌 장면은 지난해 9월 11일 스페인 우엘바의 한 대학 천문학자들이 천체 망원경으로 촬영한 겁니다. 해당 연구팀에 따르면 운석은 시속 약 3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에 충돌했다는데요. 충돌로 인해 생긴 빛은 지구에서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선명했으며 달 표면에는 40m 정도의 분화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말 달 표면에 거대한 운석이 충돌하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에서도 많죠. 네.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들이 다 땅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지구는 대기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똥별로 타게 되는 거죠. 나사의 연구원들이 지난 8년 동안 달에 떨어지는 운석들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크기가 떨어져가지고 얼마만한 충격이 오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운석 구덩이가 파지는가 이것이 한 8년 동안 기록을 했거든요. 한 300번 정도의 운석 충돌되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일 큰 게 한 40km 정도짜리가 떨어진 거예요. 40km 정도 떨어진 것이 가장 컸었는데 이번 2월 말에 관측된 거는 그보다 10배가 큰 400km 정도. 와. 평소보다 훨씬 더 큰 게 떨어진 거죠. 하늘에서 400km짜리 운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지름이 한 40m 가까운 그런 거대한 크레이터를 만든 그런 장면이 목격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구에도 수많은 운석들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기 중에 타기 때문에
실제로 땅에 떨어지는 것은 큰 건 별로 네. 없죠. 그래서 이 달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지구에 떨어지는 것도 분석할 수가 있고 또 달에 이것이 떨어졌을 때 달에 얼마나 진동이 오는가. 네. 아폴로 우주선들이 가가지고 이제 지진기 같은 걸 다 설치했거든요. 그런 충격 같은 걸 파악하면서 이제 운석 나중에 우리가 달에 가서 사람이 네. 살더라도 그 영향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에 달에 운석 충돌하는 걸 기록했는데 이번 2월 말에 가장 큰 충돌이 목격됐다 네. 하는 뉴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달에 그 8년 동안 거의 300개가 넘는 운석이 네. 떨어졌는데 이번에 큰 운석이 떨어져서 화제가 됐던 거고 그렇죠. 지구 같은 경우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타면서 별똥별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부분이 예.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별똥별로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 별별 뉴스에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넓은 우주. 우주에는 태양계 행성 이외에도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매우 많겠죠. 별이 아닌 행성을 발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 눈으로 보기 힘든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데 큰 활약을 하는 망원경이 있습니다. 바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인데요. 별 앞을 지나가는 행성에 의해 빛의 밝기가 변하는 것을 포착해서 행성의 존재를 알아낸다고 합니다. 미세한 밝기 변화를 감지하다니 정말 놀랍죠? 와, 새 행성을 715개나 발견한 케플러 망원경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찾아낸다고 합니다. 교수님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2009년에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라는 것이 올라갔습니다. 네. 직경한 1.4m 정도 되는 거대한 그 망원경을 싣고 올라간 이 위성이거든요. 네.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워낙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걸 오랫동안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거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네. 2년 동안의 관측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속에서 과거에 몰랐던 715개 정도의 새로운 행성이 발견됐다 이거죠. 그래서 한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총 지금까지 한 1,700개 정도의 외계 행성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분석해서 발견된 행성 중에는 지구처럼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온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지구 정도 크기의 행성도 4개나 발견됐다 그래요. 그래서 네. 정말 지구 같은 행성이 존재할 수 있구나. 영상을 보시면은 뭐 굉장히 복잡하게 이 별 주위로 행성들 도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게 되면 별빛이 좀 가리겠죠. 네. 그래서 그 미묘한 별빛이 가리는 효과를 가지고 얼마만한 크기의 어떤 성분의 행성이 있을 거다. 이걸 밝혀내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관측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외계 행성들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분석된 게 2011년까지 관측된 2011년 네. 초까지 관측된 내용을 분석한 거거든요. 그 뒤에도 계속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굉장히 많을 거다. 네. 원래 예상했던 바대로는 뭐 행성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 거의 밤하늘에 보이는 별 개수의 거의 20% 이상이 행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 내에 수백억 개 이상의 네. 행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지구형 행성을 찾는 거 멀지 네. 않았고 정말 앞으로 뭐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네. 몇백 년 이내에 지구와 같은 정말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케플러 망원경이 2년 동안 715개 행성을 찾았고 네네. 그중에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4개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태양 표면에는 대류 현상으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섞여 보이는 네모가 있다. 정답은 쌀알무늬.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쌀. 이 쌀을 쫙 뿌려놓으면 어떤 모습인지 생각나시죠? 작은 쌀알이 모여있는 모습이 태양 표면에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태양 표면의 쌀알 무늬인데요. 이 쌀알 무늬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영 교수님, 궁금해요. 태양의 쌀알무늬라니 괜히 친근한 이름인데요. 교수님, 쌀알무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태양을 갖다 필터를 끼고 망원경으로 보면 네. 표면에 쌀알들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쌀알의 중심 부분은 밝게 보이고 쌀알들이 겹치는 부분은 좀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쌀알이 깔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쌀알무늬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 대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뜨거운 물질은 위로 올라오고 식으면 내려가고. 네.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워보셨죠? 네. 이게 대류 현상인데요. 이 밝게 보이는 부분은 뜨거워서 위로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쌀알이 겹친 것 같은 그 가장자리 부분이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은 네. 식어서 내려가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온도 차이 때문에 밝고 어둡게 보이는 모양들이 쌀알처럼 네.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태양 표면에서는 밝고 어두운 부분들이 다 겹쳐 있는데 계속적으로 뜨거운 물질은 올라오고 식어서 내려가고 이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네. 이 순환이 중간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장 충돌로 인해서 막히면 그 부분은 순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식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갑니다. 더 네. 많이 식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흑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쌀알무늬만 있는 것이 정상인데 중간중간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은 대류 현상이 막혀서 네. 더 온도가 내려가서 시커매집니다. 그걸 흑점이라고 하고 흑점이 많아지면 주변에 밑에서 올라오는 물질이 못 올라오잖아요. 네. 그것이 여기저기서 폭발을 합니다. 그 폭발이 일어날 때 태양으로부터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로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지구의 오로라가 많이 보이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 태양을 보면 굉장히 표면이 흑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쌀알무늬 중간중간에 대류가 막힌 그런 흑점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게 바로 태양 활동의 극대기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천문대에 가시면 낮에 가시면 특수한 필터로 태양 표면에 쌀알무늬하고 흑점 여러 가지 홍영 같은 불꽃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백문이불여일견 꼭 한번 낮 시간에 밤에 가시는 게 아니라 네. 낮 시간에 지방에 있는 시민천문대들 방문하셔서 꼭 한번 쌀알무늬도 확인하시고 태양의 홍영 같은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태양 표면에 그 대류 현상 때문에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이렇게 섞여 보이는 게 바로 쌀알무늬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난주가 이제 반달이어가지고 달이 점점 커지고 있죠. 네. 이번 3월 17일이 보름달입니다. 네. 가장 달이 둥그러지는 날이죠. 그러니까 달이 밝아지니까 당연히 별은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3월 17일 날이 보름달이 되면서 이 달이 커지고 그 다음에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3월 19일 날 새벽쯤 되면 달 옆에 처녀자리에 가장 밝은 스피카라는 별이 나란히 있어가지고 좀 이쁘게 네. 보일 거예요. 그래서 3월 19일 새벽에 일어나면 금성도 예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달 옆에 네. 처녀자리에 어떤 별 스피카가 나란히 있어가지고 또 예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새벽 하늘에서 달과 행성과 별을 같이 보기 좋은 네. 시간이고요. 3월 21일이 춘분입니다. 3월 21일 춘분.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라고 하죠. 네. 하지만 이거는 태양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럼 낮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중심이 떠오를 때가 아니라 가장자리가 떠오를 때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은 춘분 날보다 며칠 전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3월 17일 정도가 가장 낮과 밤의 네. 길이가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3월 17일 가장 큰 둥근 보름달이 뜨면서 그날이 거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춘분이 3월 21일인데 춘분날은 이론적으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지만 실질적으로 네. 같과 밤의 길이가 가장 비슷한 날은 거기서 한 3, 4일 전이다. 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무튼 달이 밝은 날이기 때문에 별 보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월 17일 무렵 달 옆에서 이 금성과 또 이 스피카라고 하는 처녀자리 어떤 별 나란히 있는 모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별을 보기보다는 달 옆에 있는 스피카와 금성을 보기 좋은 때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천문 영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